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 윤현명 팀장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와 토론자 이외의 분들은 음소거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서도 본인의 발언 시간 이외에는 음소거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 순서와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고, 첫 번째 주제 발제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의 박정현 사무국장님께서 탄소 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 탄소 중립 거버넌스 사례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황윤길 에너지 산업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주제 발제를 들으신 후 잠시 쉬었다가 5분의 토론자분들과 함께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먼저 종합토론의 좌장은 대전시 기후변화 대응 범시민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영철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고, 패널로서는 먼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정림 부소장님, 그리고 이번 행사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섭외해 주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님께서 참여하시고, 추명구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의 박창미 팀장님께서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밖에 줌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사 순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행사의 주최자이신 장영철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대전시에서 우리 탄소중립 워킹그룹 포럼의 일환으로 우리 정책 토론회를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하신 윤현명 팀장님과 그리고 우리 박은영 사무처장님, 또 박찬미 우리 기후환경정책 팀장님, 여러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또 지방정부 협의회 사무국장이신 박정현 국장님과 또 광주광역시 황인길 과장님께 특별히 주제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는 아무래도 여러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또 각 지자체에서 또 이런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활동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시도 여러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럼 이런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특히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민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코로나가 뭐 2,000명까지 이제 육박하고 또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발표를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은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토론자 이외에도 여러 우리 관계하시는 여러 참여하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여러 좋은 제안과 의견을 주시면은 향후 대전시의 탄소중립 정책과 또 추진을 위해서 좋은 또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현 사무국장님 화면 공유 설정해 주시고 발표 시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라는 45개의 시장군수구청장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자체협의회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자료는 1시간 반 혹은 2시간 정도 보통 제가 전국에 돌면서 강의하고 질의응답받고 하는 자료입니다. 좀 줄여서 드린다고 했는데도 그 정도인데요. 좀 맥락을 이해를 해야지 지역에서 어떻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좀 아실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욕심을 내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넣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30분 정도인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분. 네네네. 네네. 그래서 좀 지금 4시 반 정도까지, 지금 4시 6분이니까 4시 반 정도까지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상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건 다 생략하고요. 지난 10월 28일에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선언했던 자리와 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뜬금없이 따로 기자회견을 열거나 뭐 이렇게 큰 이벤트 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언제 이야기했냐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 국가탄소중립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이니까 올해의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정부에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할 터이니 예산을 내년에 이렇게 쓰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일단 그냥 워딩으로서의 선언이 아니라 예산안 시정연설 자리에서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10월 말, 10월 28일이었느냐는 9월에 한 달쯤 전에 중국이 먼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그 전 세계 배출량의 거의 1, 2위를 미국과 다투고 있는데요. 중국이 현실적으로 우리는 2050년까지는 무리다. 그 대신에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9월에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솔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일본도 10월에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한단다. 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안 시정연설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일단 이유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좀 정책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아래쪽에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재해 발생 빈도 시대열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재난 관리를 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데이터는 1900년부터 2018년 정도까지, 2018년, 2019년 정도까지 한국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빈도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보시면 1970년대 정도부터 조금씩 뭔가가 좀 표가 조금 나고요.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넘어오고 2000년대가 들어오면 급격하게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죠. 자연재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너무나 심각하고 이것이 국가의 경제적인 손실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GDP 하락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후위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맨 위에 요 시계열의 그래프에서 색깔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색깔별로 나누어져 있는 그래프가 이제 어떤 자연재해인가인데요. 맨 위쪽에 나와 있는 이 하늘색 위에 있는 이 회색이 홍수입니다. 홍수, 한국의 경우에는 홍수가 제일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경제적인 손실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후 적응 관련해서 환경부가 지금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물, 홍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 질서가 좀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해온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에 올리는 그 롤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이 1990년대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데요. 자기들만 해서는 안 되니까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대 후반, 한 5, 6년? 6, 7년 이후부터는 실제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국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그 국가의 국가의 물품이나 사업에 관세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탄소 국경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요즘 같은 자유무역 시대에 이런 불공무역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탄소 국경세 혹은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제도를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겠지만 제조업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제조업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되면 제조업으로 수출로 먹고 살 수 있을지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허리백도 좀 지금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겠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대기업들이 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리백을 선언을 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리백을 선언을 했는데요. 애플이 삼성에서 부품을 공급받습니다. 부품을 공급받으니까 부품도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 요구합니다. 삼성 너네가 우리한테 부품을 납품을 하려면 너네도 재생에너지로 만들어 라고 한 거죠. 근데 삼성은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6%, 7%.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작년에 6.6% 정도였습니다. 그걸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삼성한테 미국에서 공장 지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그 50개 주 중에서 제일 재생에너지 비율이 많은 곳이 텍사스주입니다. 올 2월에 정전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곳이죠. 한파, 눈 이런 것 때문에 정전이 3일 동안 이어졌고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재생에너지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뭐라고 해요. 가짜뉴스가 일단 돌기도 막 하는데요. 뭐 어쨌든 거기가 텍사스주가 재생에너지가 미국 전체 주에서 제일 많은 곳인데요. 한 달 전인가 두 달쯤 전에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을 하나 더 짓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이고 국제 질서이다. 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비공개 발언이 저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솔직한 발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뭐 가치, 이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고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이 탄소 중립을 추진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탄소 중립에 관련된 법 하나 하고요. 그것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탄소중립 국가전략 시나리오를 심의 의결하고 있고 정부에서 만드는 부분별 핵심 정책이나 추진 전략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행점검, 실태조사도 탄중위에서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법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중위에서 최근에
현재까지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2주 동안 미친 듯이 논의가 될 시나리오와 NDC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가 3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 안 3가지 안을 반영한 2050년 탄소 중립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려놓은 상입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있는 자료를 제가 그냥 들고 왔고요. 우선 전환 부분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전 부분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 부분. 네, 지금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0년에 6.6%입니다. 한국의 현재 수준이. 그런데 2050년까지 그 3가지 시나리오 안에 따라서 56%에서 70% 정도까지 바꿔야 됩니다. 10배 정도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송 부분도 있습니다. 수송 부분에 친환경차 보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차량을 보통 한번 타시면 한 10년 정도 보시잖아요. 10년 정도 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2050년에 76에서 97% 정도가 수소차이거나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보급이 되어야 된다. 근데 현재 상황 3.4%. 약 20배에서 30배, 25배에서 30배 정도로 지금 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차를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건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은 사용 연한이 더 길죠. 보통 30년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30년.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50년에는 제로 에너지 건물이 신규 100%. 100%가 제로 에너지 건물이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 짓는 것은.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100%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차단을 해서 적은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 100%. 그러면 사실 30년, 주택 수명이 30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무조건 제로 에너지 건물로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법을 이야기하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 24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고요. 9월 24일에 공포되었고 6개월 이후에 이게 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과 관계된 내용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어쨌든 그 아래쪽에 있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법 안에 워딩으로 넣었다라는 것이 이 기본법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것을 법안에 명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국가 전략을 만들 것이고 정책도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정책도 의무적으로 반영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도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도 역시 지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중앙에서 대통령 소속 2050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둔 것처럼 지역에서도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처럼 이제 사업을 할 때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예산을 고려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5월인가 6월에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은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내년부터 국가 예산은 바로 적용이 되니 대전시의 정책도 아마 빠르면 올해 아니면 늦으면 내년에 하반기에 2023년 예산부터 아마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를 지정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2곳 정도를 지정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할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있고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 지역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하는 곳 혹은 배출량 같은 것들을
지자체에서 이제 다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구축을 지자체에서 이제 공무원들께서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도 5년마다 수립하던 거 계속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방정부와 관련해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자발적으로 어쨌든 연대체를 구성하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법안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라는 것을 지역의 거점으로 만들어서 지역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 뭐 실행, 시민 참여, 뭐 이런 것들을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내년 예산을 일단 지금 기재부에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17개 광역은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특이하게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확대를 위해서 협동조합 활성화 조항이 기본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책임을 누군가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을 지자체마다 다 둬서 이분이 이런 이름으로 조직 체계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을 둬서 탄소중립을 지자체에서 책임지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례랑 대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때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그래프 황색으로 되어 있는 충남인데요. 이 큰 그래프는 광역시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입니다. 온실가스의 총량이고요. 그리고 작은 원 있지 않습니까? 부채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작은 원은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산업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충남인데요. 충남은 아시겠지만 석탄화력발전소가 한국에 59개가 있는데 충남에 29개가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비산업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산업 부분이 너무 커서 충남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대전은 여기 있는데요. 대전은 서울이랑 대전이랑 광주, 대구 이런 데는 조금 비슷합니다. 어떤 곳이냐면 실제로 전체 배출하는 양에 비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 비산업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광주, 보이시죠? 큰 원 대비 작은 원이 큰 지역입니다. 충남처럼 큰 원 대비 작은 원이 작은 데 말고요. 대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마음만 먹으면 온실가스 감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랑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좀 특이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 말고 좀 특이한 것들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기후 관련법인데요. 맨 왼쪽에 글자가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차로 2시간 30분 내 거리, 기차로 2시간 30분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운항하는 비행기는 전면 금지. 프랑스가 관광국가잖아요. 관광국가인데 기차로 2시간 반 동안 갈 수 있는 곳은 다 금지. 이게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여기 이렇게 한반도 내에 제주도 빼고 울릉도, 독도 이렇게 섬 빼고 요 반도 안에 있는 육지에 있는 곳은 저희가 다 사실 다 한 2시간 반 정도에 거의 대부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으면 국내선 전면 중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지금 공항을 짓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프랑스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물도 굉장히 지금 큰 문제이긴 한데요. 건물도 에너지 등급이 낮은 주택은 2028년부터 임대 금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은 임대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곳을 임대를 금지해서 임대 수입 자체를 주인이 못 올리게 하고 더 이상 이 주택이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임대 매매 계약서에 저희가 그 임대 매매 계약서를 쓰잖아요. 뭐
몇 세제곱미터, 몇 제곱미터이고, 뭐, 어디에, 뭐, 이렇게 막 쓰는데 그 정보에 그 집에 내가 매매하거나 임대할 그 집에 에너지 효율을 이렇게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그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갈 집, 내가 매매할 집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지 낮은지 나한테 옵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집들, 건물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 법안에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대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리시인데요. 파리시에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 감소를 50% 하겠다. 이거는 전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에너지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 사용 자체, 소비 자체를 50% 감소하겠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대전에 지역 에너지 계획 자료를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2019년에 만들어서 2020년 2월에 산업부에 제출했던 그 자료에 보니까 그 2025년까지 이게 5년 단위로 세워지는 계획이니까 대전은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도 아니고요. 2025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대비 3.6% 감소하겠다라고 계획을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3.6%가 많은지 작은지 제가 전국 평균을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2월에 모든 17개 광역시도가 다 제출을 했으니까요. 봤더니 전국 평균 감소율은 감소 예상률이죠. 자기 지역에서 하겠다라고 한 건 8.7% 감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대전은 3.6%, 에너지 수요를 3.6% 감소하겠다고 한 겁니다. 2025년까지. 진짜 낮은 거죠. 에너지 수요를 쫙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면서 제가 대전의 재생에너지 비율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대전의 17년도 통계로 그 재생에너지 비율이 대전시에 0.5%더라고요. 17년 0.5%. 네. 그리고 2025년까지 3.5%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전국 평균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 다른 광역시도 전국 평균입니다. 15.1%. 재생에너지 15.1%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낮다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 50년까지 90%, 뭐 70%못 만든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의 목표를 2025년까지 3.5% 재생에너지 조금 높이셔야 하지 않을까. 좀 높이셔야 하지 않을까. 일단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나머지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보시면 2024년까지 디젤차 운영 중단입니다. 근데 그 옆에 혹시 보입니까? 가솔린 운행 중단. 파리는 2030년에 가솔린 들어가는, 석유 들어가는 차 전면 운행 중단입니다. 전면 운행 중단. 2030년. 가솔린차 운행 중단.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대부분이 가솔린차로 운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2030년까지 한국은 이게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파격적인 진행을 대부분의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랑 프랑스가 전 세계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엄청 달리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쏘쏘한 국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하는 거에 쏘쏘 좀 하고 있네 이 정도. 아주 잘하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너무 너무 잘하고 있다 이 정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기후 악당인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 사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분인데 제가 죄송하지만 3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 광명시 사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땅이 굉장히 좁습니다. 인구가 30만이 조금 넘고요. 땅은 굉장히 좁고 산업단지도 없고요. 상업지구도 없습니다. 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밀집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에 태양광을 다는 거다라는 정책을 처음에 이제 딱 세우셨습니다. 시장님이 딱 되고 난 뒤에. 근데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을 달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어쨌든 그 주민 수용성이 너무 낮은 거죠. 반대를 많이 하니까 아파트에 태양광을 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시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광명시민 30만 명을 다 기후에너지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작전을 바꾸십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사람들을 불러서 한 번 교육시키고 특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열면 10번 모교 저녁 기후 공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평생학습교육센터,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시에서 돌릴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을 다 돌려가지고 기초 10번, 심화 10번, 뭐 에너지 10번, 건물 10번, 매주 그거를 몇 개월 동안 하시는 겁니다.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육을 진행을 하시고요. 결국은 그 긴 과정을 잘 수료하신 분들 20명을 채용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초등학교에 기후에너지 교육을 하러 다 보내십니다. 교육청과 상관없이 지금 다 보내십니다. 어쨌든 뭐 협력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지금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예 작정하고 우리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나 상업지구가 없는 곳은 시민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 그냥 한 번 풀러서 이런 거 말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덕구 사례는 다 대전에 계셔서 너무 제가 좋은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거 다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양시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흡수원을 보존하는 난개발을 막는 정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요. 습지를 보존하고요. 건물을 허가 기준을 까다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녹색 건축물 관련해서 그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조금 강력한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국가의 법보다 조금 더 강력한 고양시 조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조례의 기준에 맞게 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도서관인데요. 왕배숲 도서관이라는 곳인데요. 이 건물은 화성시에서 만든 건물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그냥 도서관인데요. 100억 정도 들인 신규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이 제로 에너지 건물이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이었고 이미 설계가 끝난 상황이었는데요. 제로 에너지 건물이 다 제로 에너지가 아닌 줄 알고 계시죠? 제로 에너지 건물은 5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5등급 건물은 에너지 자립률이 20%입니다. 에너지 자립률 20%만 되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을 주는 겁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1등급은 100% 이상입니다. 진짜로 이제 에너지 제로 건물인 거죠. 근데 이 건물은 5등급짜리 건물이었습니다. 5등급짜리 20% 자립률. 근데 이 공무원께서 담당 공무원이 바뀌셨는데 이미 설계가 끝난 상황이었는데 이게 5등급이었는데요. 그 설계 회사랑 뭐 공단이랑 컨설팅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약 2억 원만 예산을 추가로 들이면 설계를 변경해서 1등급 100%가 넘는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계를 변경하게 되고요. 제로 에너지 1등급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건물이 한국에 있는 공공건축물 중에서 제로 에너지 1등급 건물 2번째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건물을 제로 에너지 건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국에서 2번째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1등급 건물이었던 거예요. 지금 한국의 사실 속도가 이 정도이라는 게 사실 저는 좀 놀랍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대전에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있다면 1등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송, 건물, 폐기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례를 훨씬 더 많이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이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는 광주광역시의 그 관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거버넌스 이야기들은 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질문 주시면 제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영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광주시의 황영길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광주광역시의 에너지산업과장 황윤길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 좀 초대해 주신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그리고 장용철 좌장님 그리고 그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 시에서 발표할 내용은 저희 그동안 이제 광주가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그리고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목차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차는 광주의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와 광주의 지역적 특색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버넌스 추진 사례를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개요 관련된 건데 저희 광주시는 작년 7월 전국 최초로 2045년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달성하겠다는 그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첫 번째는 시민 모두가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녹색 전환 도시.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후 안심 도시. 세 번째는 미래형 환경 융합 산업 메카 도시로 나가는 녹색 산업 도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00% 전력 에너지 자립과 그린 일자리 확산 등 저희가 8개 추진 과제를 마련해서 저희 광주시 그 시정 중에서 최우선 과제로 해서 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아닙니다. 그 전 페이지. 예. 그 이전 페이지 넘겨주시면, 예. 거기입니다. 예, 예. 2045년도 광주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823만 6천 톤으로 건물 그리고 수송 자원 순환 분야에서 398만 톤을 감축하고 그 352만 톤을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전환해서 2045년에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특히 2030년까지 기업 아리백을 달성하고 2045년도에는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2025년도에는 그 노후 경유차 폐지와 그 2030년도 내연기관 등록 제한 등 저희가 이제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려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생활 폐기물 자원화 그리고 AI 빅데이터 기반의 기후 환경 관리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광주의 탄소 중립 계획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에너지 자립 도시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 햇빛 발전소 등 그 시민이 주도하는 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서 203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전부 재생에너지를 충전하는 그 기업 아리백을 달성하고 그리고 인근 지역과 협력을 통해서 서남 해안의 풍력과 그 태양광 등을 활용해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그리드, 그린 수소 기술 등을 통해서 2045년도에는 광주가 사용하는 전기는 광주가 만들어 쓰는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광주 특성과 에너지 전략 전환 전략입니다. 예로부터 저희 광주는 빛골이라고 불릴 만큼 일사력이 풍부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이제 인구 150만 규모의 내륙 도시이기 때문에 그 넓은 땅이나 바다가 없어서 대규모 태양광이나 그 풍력 발전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민 개개인이 그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만
그러니까 아리백과 또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광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추진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5차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관련인데 19년도에 그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이제 10대 청소년부터 70대 시민까지 1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 세 차례의 시민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시민 직접 광주의 2040년 에너지 미래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저희가 세우고 그 시민 참여단 워크숍이 결정한 사항을 그 연구진이 보완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들은 2040년 광주 전력 자립 목표를 저희가 50%로 설정을 했고 태양광 설치 확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향상, 그 에너지 저장 장치 확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 시 혜택 부여 등을 건의했고 우리 시에서는 그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제5차 지역 에너지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5월에 산업부로부터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그 대내외적으로 그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의 우수성을 좀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에너지 정책위원회 이제 출범 사례입니다. 시민이 참여로 제5차 지역 에너지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에너지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광주시장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회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시의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기관의 실무부서장이 에너지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입니다. 그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사례입니다. 그 작년 7월 21일에 저희 광주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설정을 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이날 비전 선포 배경에는 2020년 1월 10일부터 광주 지역 50여 개의 환경시민단체가 매주 금요일 그 광주시청 앞에서 미래를 위한 금요행동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 수용해서 2045 에너지 자립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죄송합니다. 전화 때문에 시의회, 시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 그 13개 기관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 비상사태 선언 관련입니다. 2020년 8월에는 광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기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5개 자치구 그리고 광주시의회, 광주시 교육청, 광주상공회에서 광주 그러니까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총 한 113개 단체가 광주 공동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함께 선언했습니다. 이날 선언은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건축, 교통 등 그 시정 전반에 걸쳐서 탄소 중립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상사태 선언에 이어서 그 에너지 관련 산업계 대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기술분과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 검토, 그 새로운 기술 접목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 그룹과 수시로 만나 정책 자문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출범 사례입니다. 시의회 전문가, 에너지 전환 관련 시민단체가 안건별로 수시로 만나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 비상설 기구인 광주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를 구성했습니다. 광주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서는 이제 시민 햇빛 발전소 건립을 위한 각계 협력 방안과 에너지 자립마을 거점센터 조성 방향을 수시로 논의하면서
이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그 에너지 자립의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시의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시의회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지역별로 안배된 시의원 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에너지 기본조례 전면 개정 그리고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는 탄소 중립 기본조례 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기업 아리백 추진협의체 출범 사례입니다. 기업도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에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기업과 기관이 5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저희가 우선적으로 13개 기업과 유관기관이 기업 아리백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내년 저희가 또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 있으며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구매와 사용 확대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해서 2030년까지 기업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아리백 캠페인을 주관하는 더 클라이밋 그룹의 한국 파트너인 한국 아리백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기업들이 우리 관내 기업들이 ESG 경영을 지원하고 아리백 가입과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탄소 중립 추진위와 추진단 구성 운영 사례입니다. 왼쪽 그 기구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 중립위원회는 시장 그리고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 상공회의소장, 기후위기 비상행동 대표, 자치구청장 등 이제 광주 공동체를 대표하는 10여 명이 함께 모여서 탄소 중립을 위한 광주 공동체 영역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탄소 중립 추진단을 두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논의하고 감축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 추진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만들고 결정적 정책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저희가 이제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상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종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광주가 2045년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선언한 지 한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라 이제 조금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기에 우리 시는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광주 거버넌스 체계는 앞으로 상황에 맞게끔 계속 변경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의 사례가 그 대전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님, 네, 진행 부탁드립니다. 오늘 먼저 박정현 국장님 그리고 행길 과장님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앞으로 한 30-40분 정도 대전시의 이제 탄소 중립 관련돼서 향후에 우리가 특히 시민협력분과에서 또 시민 참여라든가 또는 지역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또 구축해 나갈 것인지 좋은 제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일단은 여기 토론자 4분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대전 시민사회연구소 이정림 부소장님, 그리고 녹색연합 우리 박은영 소장님, 그리고 지속협의 사무처장 우리 추명구 소장님, 그리고 기후환경정책팀 우리 박찬미 팀장님, 이렇게 해서 4분을 먼저 모셨는데요. 한 5분씩 정도, 5분 이내 정도로 우리가 토론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먼저 우리 이정님 우리 대전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님 조금
오늘 발제 들으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또는 대전시에 또 제안하고 싶은 점이나 또 뭐 궁금한 사항 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민사회연구소의 이정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탄소 중립은 벗어날 수 없는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특히 광주광역시 사례 내용을 보면 대전하고 비슷한 구조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황윤길 선생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행정의 입장에서 그동안 이제 거버넌스를 계속 준비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이제 주제가 대전의 이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잖아요. 저는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예. 탄소 중립 정책이 이제 계속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제로만을 목표로 이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탄소 중립 감축만을 목표로 했을 때 굉장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 멀쩡한 산을 막 이렇게 벌채한다던가,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 지금 어촌사회의 특징, 어촌사회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 진행된다거나 이런 방식들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봐서는 안 되고, 지금의 문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이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탄소 중립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들을 보시면 굉장히 큰 사회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전적인 공감과 참여가 필요한데요. 저는 탄소 중립 정책이 이제 대전에서 핵심 조건이 3가지로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 그리고 시민주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적극 행정입니다. 시민주도 전담기구, 행정주도의 전담기구, 아까 기본법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법이 시행되면 이제 각종 사업들과 센터들도 만들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형태로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결국엔 시민들과 분리되는 형태로, 그걸 분리되고 관성화된 형태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민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야 되고, 그건 전담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민주도 정책 운영 및 대안 모색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탄소 중립 거버넌스 체계 기본 방향을 3가지로 봤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실효성 권한이 좀 부여돼야 된다. 그리고 역할과 기능, 권한의 범위 등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탄소 중립 계획의 수립, 이행, 평가 등의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상을 해봤던 것은 대전 탄소 중립 시민의회입니다. 거버넌스 모델을 이제 이 시민의회인데요. 수기형이겠죠. 수기형이라는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은 민주적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민주적 혁신 시민의회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기업들의 이 시민의회는 당연히 구성은 미래 세대 청소년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대전 탄소 중립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공식적인 장, 공개되는 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탄소 중립 이행 관련 사업 및 예산 정책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이 정책은 사회 전반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전담기구를 통해서인데, 이 전담기구는 위탁 운영이 결국은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같은 지속적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업들을 해왔던, 또 그런 거버넌스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죠. 이 전담기구는 탄소 중립 시민의회를 운영하고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연계하면서 탄소 중립 이행 평가, 분석 및 정보 제공, 시민 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모델을 이제 구상을 해봤습니다. 박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 온실가스 배출 분야가 건물과 수송이 86.4%더라고요. 이 수치를 보면서 대전은 탄소 중립 할 수 있겠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앙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 민원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대전에 이제 민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통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 교통 혁신을 이룬다면 지금 대중교통 체계가 대전이 외부로는 교통 요충지다 이렇게 되는데 타 지역과 연계할 때는 잘 되지만 내부 안에서는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민원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혁신, 18일 15분 도시와 같은 생활권들을 구성해내면서 걷고 자전거를 이용하기 쉬운 도시로 만든다면 2050년 탄소 중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과 또 시민 입장에서 좀 더 시민 주도의 어떤 탄소 중립의 실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혹시 황 과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뭐 조금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광주시에서 이런 탄소 중립을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 점이었는지를 뭐 조금 그동안의 경험과 또 어떤 추진 과정에서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뭐 좀 어떻게 행정 입장이든 시민 입장이든 어떤 여러 측면에서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짧게 먼저. 예. 저희가 이제 항상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저 행정 중심으로 많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행정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면 이것이 그 시민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는 저희가 사전에 이제 분석이라든가 상황을 모르고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실제 행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좀 해소하고 사전에 먼저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저희가 갖추고 그리고 항상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니까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에너지 분야나 탄소 중립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항상 저희는 그 어떤 시민이라든가 그런 민간 그 시민 단체를 걸림돌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걸림돌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과 많은 영향이 됐고 실제 저희 그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자립의 어떤 그 촉진제와 활력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예, 시민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또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졌다. 어려웠지만은 또 그 부분에 많은 도움도 얻었다. 네,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녹색연합의 우리 박은영 처장님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가 대전시하고 탄소중립 워킹그룹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하고 이제 기본법이 정해졌잖아요. 그 이후에 좀 드는 고민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워킹그룹 진행하면서 뭐 제가 개별적으로 느낀 거지만 행정이랑 이제 단체가 같이 모여서 할 때 어떤 부서 간의 벽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기후정책과랑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뭐 몇 개의 계획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도시 전환을 이렇게 주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통도 산업도 에너지도 다 중요한 분야로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책임이나 실행력이 다 주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답보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 시장이 주축이 되어도 좋고 광주처럼 시장, 시의회가 다 온 그런 단위도 좋고 어쨌든 컨트롤 타워는 필요하다라는 거를 되게 절감을 했습니다. 도시 계획 같은 것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도시 계획 같은 거는 저희 같은 환경단체도 환경부서에서도 사실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한과 실행력이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를 좀 많이 절감을 했었고요. 물론 여기 계신 박찬민 팀장님도 진행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좀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사회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우리 지역이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서 이제 세세하게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본 경험 자체가 되게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것들 도시에서 할 때는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보고 하나하나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 발생시킨 것들은 좀 버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계획들만 더해갈 줄만 알고 자꾸 새로운 계획들만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패턴들이 저는 탄소 중립
이 기본법이 정해진 이후에도 좀 이어질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이런 것들 우리 탄소 중립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아까 이정미 박사님도 시민의회 이렇게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거버넌스가 있어야 된다. 민간 거버넌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도 할 수 있고 예산도 볼 수 있고 우리가 한 이야기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라는 거는 정말 이정미 박사님과 같이 좀 동감하는 바가 있고요. 제가 유럽 사례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스웨덴 말메시에서도 기후전환 거버넌스 사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배경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최소 4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전문성 키우면서 민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 밑에 팀들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점들이 지금 우리가 가진 구조랑 되게 많이 달랐는데 이번에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 이후에 지역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거버넌스, 이런 체계를 좀 제대로 갖춰가는 것부터 좀 저희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제목이 기후전환 대전 뭐 이렇게도 좋겠죠. 어쨌든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시민의회와 같이 모든 시민들이 좀 같이 결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앞서 유럽 사례나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뭐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총회도 이제 2022년도에 개최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총회 하나를 잘 하자고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UCLG가 사실 지속가능한 도시 방향 이런 것들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탄소 중립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정책 이행 시스템 이런 알맹이들을 가지고 UCLA 총회나 이런 것들을 좀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역의 탄소중립 기본법 이후에 센터도 만들어질 것 같고 기본계획도 세워질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과제들이 떨어지는데 우리 기본계획은 전처럼 요명 맡겨서 기승전,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결말이 나오는 보고서가 나오지 않도록 좀 지역에서 민관이 같이 고민하고 큰 틀을 만든 다음에 이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리고 싶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저희 지역에너지센터 같은 것도 원래 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은 어디 테크노파크 어느 부서인가에 알지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안에 에너지 분야, 교통 분야, 산업 분야까지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구조를 앞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금과 같은 중간 지원 조직 형태라면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독립성이 있고 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센터로서 좀 갔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범시민협의체가 있잖아요. 그 탄소중립위원회는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이런 협의체에 노동 분야, 여성 분야, 또 산업 분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 못지않은 구조들을 좀 더 갖춰가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고 광주 사례와 같이 여러 범시민 어떤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와 그 다음에 시의회와 또 민간 또 산학이 연합하는 부분 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부분 또 추진단 굉장히 좀 광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런 거버넌스 추진 체계들을 잘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또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행정 조직하고 조금 분리돼서 탄소 중립이 조금 더 지역에 잘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민간의 협력 체계 필요성을 잘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들 감사드리고요. 저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전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어떤 지역의 현재 팩트 시트를 간략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현주소, 대전의 현주소 누구나 쉽게 딱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20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데 그 팩트 시트가 아직도 조금 촘촘하게 잘 우리가 그림을 잘 아직도 못 그려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데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세 번째 우리 토론자로서 우리 지속협의 우리 추명구 우리 처장님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추명구입니다. 네, 제가 요즘 그 문 대통령이랑 그 대통령님이랑 반탕소년단이 그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고위급 회담에 다녀온 이후로 제가 BTS를 많이 팔아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BTS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뭐 얘기한 것도 있지만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알려졌던 거는 BTS에 이렇게 배지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 목표 배지가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보는 사람마다 이거 어디서 구하냐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솔직히 저희 단체가 이제 올해로 만 25년 됐나요? 한 25년, 26년 됐는데 BTS 한 방에 SDG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갔던 좀 쓸쓸한, 씁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BTS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웰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면서 변화에 겁먹기보다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세대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나이 이제 많잖아요. 이제 40에서 50인데 우리가 이제는 좀 다른 웰컴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탄소 중립,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어떤 것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두려움보다는 그런 변화에 겁먹기보다는 우리도 웰컴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050 탄소 중립의 그 탄소 중립 실현을 대하는 어떤 우리의 자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지 않는 질문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 어렵고 힘들고 좀 많은 고난 그리고 새로운 전환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두렵지만 이렇게 BTS처럼 웰컴이라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 뭐 쉽게 말하면 중간 지원 조직이고 또 이제 거버넌스 기구인데요.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지속가능 발전이라든지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시민들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저희는 어떻게 촉진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되게 뭐 남들 하는 거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을 막 까보면 정말로 얘들이 진정성이 묻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8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한 18개 도시였는데 비공식적으로 한 23개 도시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2,58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솔직히 자전거 타는 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뭐 기후변화 아니면 탄소 중립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전거로 출퇴근 한번 해보고 또 동호회님들 1등 한번 해보시려고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시다가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올해도 1등이랑 3등이랑 싸우셔갖고 되게 많이 곤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과 보고하고 이렇게 상 받으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뭐 기후변화 한마디씩 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은 모르지만 탄소 중립 어쩌고저쩌고 이 정도까지는 좀 해주시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시민들에서는 뭐 우리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시민들의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우리 쉽게 말하면 지방정부와 아니면 이런 거버넌스들이 국가에서 명확하고 좀 분명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을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을 단위에서 지역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학습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전거 타고 뭐 이런 것들이 괜히 뭐 내연 기관차에서 수소차, 전기차로 그러니까 변환하려고, 그러니까 변경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새로운 전환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작은 차를 타고 또 자가용 없이 생태교통을 이용해도
우리가 삶이 만족스럽고 또 불평등한 이런 해소를 할 수 있는 담대한 그런 전환들을 저희는 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웰컴 세대들처럼 새로운 길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박정현 사무국장이 발제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쭉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과정이라든지 지방정부의 다양한 선언과 활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뭐 탄소중립 실현으로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도 하시고 또 나가시기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그냥 우리가 텍스트라고 이해하고 그 텍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너무 기술적인 것, 포집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실현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시민들의 역할들을 너무 수동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들이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지역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탄소 중립 시나리오 나오고 기본법 통과했고 감축량 법안으로 명시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영향평가하고 탄소 인지 예산제 도입하고 다양한 이제 제도들도 도입할 거고요. 지역에서도 위원회가 생기고 기본계획하고 뭐 지원센터 설치를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런 이행체계랑은 정반대였습니까?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행체계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다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들이 아니라 법과 관련된 이행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지역사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만의 어떤 비전 그리고 전략이랑 감축 목표 그리고 이행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이 워킹 그룹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거버넌스 그룹, 커뮤니케이션 그룹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탄소 중립, 기후 위기, 기후 변화 행동 그리고 그런 행동들 우리 민간에서 그리고 행정에서 했던 것들을 한번 다 저희가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20년 세월을 그냥 보냈던 건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또 캠페인이라든지 1년 내내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단체도 단체 나름대로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자산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들이 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방 정부와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가 이제는 어떤 새로운 관계, 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다른 정책적인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이 탄소 중립 관련된 문제에서만큼은 좀 더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서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새롭게 뭔가 거버넌스를 잘 탄소 중립을 위한 구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천들의 방안들도 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하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같이 좀 토의하고 싶거나 또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혹시 또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화면을 보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혹시? 예. 대전은 지금 아까 우리 박정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광주나
서울이나 또 이렇게 대전이 어떻게 보면 뭐 대구도 포함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지역 단위에서 이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좀 비슷한 유사한 어떤 도시의 특성들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광주의 사례는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국가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지역에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아마 대전은 이런 이제 에너지 전환 부분이나 뭐 산업의 구조가 뭐 많이 있진 않으니까 뭐 그래도 이런 이제 수송 부분이나 건물 부분이나 또는 흡수 뭐 이제 산림이나 이런 쪽에 대전도 꽤 공원이나 생태나 이런 산림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흡수 관리를 좀 많이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꽤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또 오늘 저기 시에서 우리 기후환경정책팀장이신 우리 박찬미 팀장님이 또 이런 대전의 탄소 중립 관련돼서 또 많은 큰 역할을 해오고 계신데 우리 팀장님 잠깐 또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 기후변화 대응 팀장 박찬미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장영철 센터장님과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제 발표해 주신 박정현 사무국장님, 그리고 황윤길 과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에 삶이 건강한 산소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으로 해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었고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월에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범시민 협의회를 발족을 했고요. 건물, 수송, 에너지, 도시, 숲, 시민협력 이렇게 5개 분야 워킹그룹을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2050 탄소 중립 실현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 또 모든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추가로 답변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아까 제가 우리 박은영 처장님 그 한 얘기에 또 공감이 가요. 그 2022년이죠. 우리 지방정부 총회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호스트예요. 오늘 호스트고 굉장히 좀 큰 한 2, 3년 전부터 우리가 좀 꽤 오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여러 지방정부 총회에서 아젠다가 있을 텐데 아마 그 중에 가장 그래도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탄소 중립일 거고 그럼 이러한 지속가능 도시를 위해서 대전시는 어떠한 준비와 또 어떠한 그 실천과 이행 플랜들을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그게 관심의 아마 대상일 거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표하게 될 텐데 대전시가 과연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 2022년 해봐야 바로 이제 내년인데 그런 것들이 좀 그냥 선언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successful story 그 조금 성공 사례나 또 지금 잘하고 있는 촘촘한 어떤 대응의 플랜들이 조금 마련돼야 될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은 박은영 시장님 제안한 것들 아까 박은영 시장님 알맹이라고 표현했어요. 알맹이들이 좀
표현을 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잘 준비돼야 될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공감이 가요.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박정희 국장님이랑 황영길 과장님은 좀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한번 조금 더 제안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혹시 다른 분들 의견이 혹시 있나요? 오늘 또 이게 사실은 시민분과에서 좀 시민 협력을 조금 도출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이정님 소장님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긴 했는데 혹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들이 있나요? 없으면 우리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박정희 국장님한테 한번 또 마무리 발언을 좀 1, 2분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혹시 안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또 오늘 토론이라든가 또는 논의된 것들 좀 보면서 좀 사실은 저도 보니까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 그 재생에너지 그 비율이 타 시대에 비해서 그렇게 또 좀 목표치가 조금 많이 낮고 좀 이렇게 대전이 느려서 그런가 아직도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한 1, 2분 정도. 예, 마무리 발언. 예. 네네. 그 재생에너지는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좀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높이기 싫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고요.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은 다른 17개 광역시도와 다르게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좀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또 조금 더 보태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광주광역시가 거버넌스를 잘 만들고 현재 17개 광역시도에서 제가 봤을 때 17개 광역시도에서 실제로 차근차근 따박따박 진행하고 있는 정도를 봤을 때 정말 광주광역시가 정말 모범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모범 사례라는 거는 광주광역시가 행정이 너무 잘했다 혹은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거버넌스가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실행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년, 2년 전입니다. 2년 전. 19년 여름에 저희가 광주광역시의 그 시민사회를 만났을 때 그린 뉴딜이나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셨고 그거를 의회에 계신 의원들과 시민사회와 행정이 매주 아침에 조찬 모임처럼 계속해서 굉장히 전국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을 매주 모셔서 연속 강의를 계속 들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 강의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행정, 시민사회, 의회 이 연결된 그 많은 지금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그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그냥 멤버십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멤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던 동학들인 거죠. 같이 그렇구나.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거버넌스는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런 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2년 전에, 2년도 넘었죠. 2년 전 여름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저는 대전도 여기 아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협동조합, 아까 연구소, 센터, 그리고 행정에 계신 분들이 좀 모여서 이런 자리들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하시면 광주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어서 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가지고 있는 재원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뭐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불러주시면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전국의 중심에서 탄소 중립의 중심이 될 수 광주가 아니라 대전이 그 전국의 중심에서 탄소 중립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드리고 응원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대전시에서도 좀 제안을 하긴 하는데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이제 여러 아까 행정과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어떤 학습 모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럼 형태로 해서 매주든 뭐 격주든 간에 꾸준히 만나서 지속적으로 좀 수기하고 토론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사실 생소한 아직도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들이라든가 또는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습 토론회, 뭐 정책 포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아직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시에서도 좀 예산도 마련하고 또 여러 조직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좀 해보자라는 제가 제안은 우리 박은영 처장님이랑 여러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는 미니멈으로 좀 준비를 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들을 잘 빨리 모아서 2년 정도 우리 광주에서 준비를 했다 그러는데 저희도 이제 내년에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우리 시에 또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일 거는 제가 에너지기술연구원에 한번 8월에 그 제로에너지 건물을 가봤는데 여기 대덕연구단지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자원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풍력 자원, 태양광 에너지 자원, 그 다음에 뭐 그 바이오매스 자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전시는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건물 옥상에 어느 지역은 태양광을 설치하면 굉장히 효율이 좋다는 것을 대전시 전체를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이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또는 어느 지역에 태양광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적합한 위치인지 이 건물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 촘촘하게 다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하면 충분히 탄소 중립에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우리 박찬미 우리 팀장님이 또 그 에너지기술연구원에 그 에너지 자원 지도가 있으니까 대전시가 아마 몇 억을 투자한 것 같아요. 그 그리느라 준비하느라.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나중에 활용을 좀 해봅시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황영길 과장님 또 마무리 발언 1, 2분 정도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가 항상 저희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모토로 저희 항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제안하고 행정과 의회가 실천한다라는 큰 그런 기본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항상 소통하면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 자립 도시 탄소 중립으로 나가는 그 단계를 하나하나 밟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비상본부라고 기후위기 비상본부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매주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이때 다양한 어떤 자립도시 에너지 자립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내륙도시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좀 여러 가지 사업과 그리고 또 탄소 중립 자립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체계, 거버넌스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도시가 이제
그 좀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선도적인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광주의 모범 사례를 또 잘 우리가 이제 학습 삼아서 또 여러 시행착오들을 빨리 줄여서 빨리 광주를 쫓아가야겠네요. 대전시가.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인 토론 시간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5시 37분, 이제 한 1, 2분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올해 탄소 중립 산소도시에서 우리가 2050 1월에 발표하고 이제 3월, 5월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워킹 그룹도 구성이 5월에 돼서 시작은 하긴 했는데 아직도 좀 여러 분과별 그 노력들이라든가 포럼의 활동들이 아직도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해 여러 팬데믹도 있고 또 여러 그런 여건들이 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올해 또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 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 분과별도 활동들이 잘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센터도 좀 지원도 하고 또 우리 여러 시민단체들과 또 시와 행정과 또 함께 해서 앞으로 좀 탄소 중립의 실현에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박정현 국장님 그리고 황윤길 과장님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분들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함께 또 대면으로도 만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 두 분의 훌륭한 또 여러 강연들 또 오늘 발표들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셔서 더 상세한 얘기를 좀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우리 탄소중립 정책토론회 시민협력분과 워킹그룹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